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5% 넘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시세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13%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따져봤습니다. KB하나은행이 3천억 원대 투자를 하고 이와 별개로 대출까지 해준 중국의 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실태 취재했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 사건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넘기면서 주요 내용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만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내용인데 공정위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대목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각 기업별로 의결권을 어떤 방향으로 행사할지 미리 공개했습니다. 엘리엇과의 표대결이 예고된 현대차에 대해선 엘리엇의 배당 확대 요구가 과하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 특히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 공시가는 크게 오른 반면 그 이하는 시세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8.1%를 유지했습니다.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12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시세 변동폭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2억 원을 넘는 고가의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13% 넘게 올랐습니다.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적극 제고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과천이 지난해보다 2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도 14% 올라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광주와 대구도 전국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울산과 경남, 충북, 경북, 부산 등 10곳의 공시가격은 모두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늘고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말까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가격 통시를 완료하면 공시가격 전수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서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보완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월세 값이 올라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최근 공급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표 단지들의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시세 반영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 가깝게 올랐습니다. 도곡 렉슬은 27%,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의 경우 21%가량 뛰었습니다. 이 세 단지 모두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시세 반영률이 높아졌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반포자이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뛰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15%, 아크로 리버파크는 24% 정도 올랐습니다. 이 세 곳의 아파트도 소폭이나마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반영률이 높아졌지만 아크로 리버파크는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강남 3구 중 마지막으로 송파구를 보면 잠실주공 5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9%, 트리지움은 12%, 엘스의 경우 17%입니다. 이들 단지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반영률이 높아진 겁니다. 시세 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용산 레미안 첼리토스는 15%포인트 떨어졌는데 지난해 시세 반영률이 이미 71%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가격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동작구의 두 아파트는 시세 상승분에 비해 공시가격이 적게 오르면서 시세 반영률이 50%대로 낮아졌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오늘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부동산 시장 영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지금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없고 가격도 18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시가격이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까요? 일단 뭐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격 하락세도 이 반갑지 않은 마당에 이제 오늘 나온 공시가격 인상으로 앞으로 세금까지 더 많이 이제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특히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처음으로 넘겨인 집주인들의 경우 더 부담감이 클 텐데요. 이에 따라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좀 더 이제 빨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고가 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이 그동안에 이미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해 왔고 대부분 또 늘어나는 그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가격 조정된 매물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가격 하락세는 좀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타날 정도로 매물이 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직은 종부세 증가 수준이 충분히 방어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가격이 내린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래도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 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 사는 그런 분위기가 섞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을 내는 매물이 조금씩 나온다면 거래량이 이제 당연히 조금씩 회복될 그럴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또 이번 공시가격이 예정치이긴 하지만 지금 늘어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당장 계산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늘어나게 될 세금보다 이 아파트 경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에 그런 수요가 좀 몰리게 되면서 또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마다 거래가 뚝 끊겼다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자마자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늘어나는 세금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온 공시가격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부터 이제 4월 4일까지요. 인터넷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후 한 번 더 조정을 거친 후에 4월 30일에 확정 공시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4월 30일에 나온 가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한 차례 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는 건데 결국 최종 공시가 6월 1일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날짜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1년치 보유세를 모두 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금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오는 6월 1일 이전에 집을 많이 내다 팔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기업들 가운데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불똥이 우리 국내 은행들에까지 튀었습니다. KB 하나은행이 중국의 한 기업에 대출도 해주고 지분 출자도 했는데 이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입된 돈만 수천억 원이라 우리 금융당국이 은행 측에 실시간 보고를 지시하면서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중국 투자 중 일부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하나은행이 수천억 원을 투자한 중국 민간 투자회사 중국 민성투자그룹에 대해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이 중국 민성투자그룹의 지분 출자 방식으로 투자한 돈만 약 3,600억 원입니다. 이 회사와 리스 회사를 함께 설립하면서 지분 25%, 약 1,320억 원을 투자했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재보험사엔 약 2,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건 하나은행이 이 합장 리스 회사에 지분 출자와는 별개로 대출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대출은 중국 현지 법인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중국 수출입은행을 주관사로 한 중국 민성투자그룹 채권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자구 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하나은행 중국 현지법인이 중민리스에 대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은행의 위험 노출액은 출자금과 대출액을 모두 합쳐 3,600억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하나은행 측에 관련 사안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주관사가 구조조정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서 영향받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은행에 어떤 손실이 끼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하나은행의 어떤 대책을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은행은 중국 정부까지 나서 급한 불끄기에 나선 만큼 손실 우려는 크지 않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참여한 채권단은 구조조정 최종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내 은행이 중국에 투자한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불똥이 우리 금융권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수천억 원을 투자한 상태인데 이 돈을 떼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선 채권단이 구조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된 안은 이달 말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요. 지분 투자와 대출액의 손실 정도를 현재로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현재 채권단에서는 이 중국 민성투자그룹의 만기도래 채권을 2년 정도 늦춰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이자를 일정 부분 깎아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들이 지금 채권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최악의 경우에 채무 조정이 되면 이 대출 원금이 좀 떼인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액의 출자 전환될 우려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금융당국도 이 사안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 하나은행으로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구두 보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즉각 하나은행 측에 실시간 진행 상황과 위기 시에 좀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이 중국 민성투자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금감원은 이 대출 금액이 크면 손실 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부실화돼서 은행이 흔들리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그러니까 금감원이 따져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명한 건 중국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행까지 나서서 지금 수습할 정도로 중국 민성투자그룹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데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유은행도 아니고 정책은행까지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유은행까지도 돈줄이 말랐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심각합니다. 정책은행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본시장의 자금이 말랐다는 얘기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리 금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 투자한 은행이 하나은행 말고도 다른 은행들도 있잖아요. 네, 있긴 있습니다. 이 하나은행 말고도요. 중국 민성투자그룹에 대출을 해줬거나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은행은 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있는데요. 좀 다르긴 한데요. 신한은행은 이 중국 민생투자그룹의 계열사 쪽에다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소액이라서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좀 다른데 우리은행은 이 기업의 계열사와 함께 돈을 투자를 해서 이 항공기 금융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지금 현재 워낙 중국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이 기업들의 디폴트 사태가 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구조조정이 국내 은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덜 받거나 못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이 선정한 의사들의 자문을 근거로 한 건데요. 이런 시스템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의료 자문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하은 기자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받은 김모 씨. 약관에 따라 치료 30회에 대한 실비보험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이유로 10번의 도수 치료만 인정했습니다.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했더니 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서류로 보내달라 해도 안 보내주고 억울한 보험금 안 줍니다 해버리면 그러나 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입자와 보험사가 이견이 있으면 제3의 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합니다. 가입자들이 낸 진단서를 못 믿겠다는 건데 반대로 자문을 거친 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의료자문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민원이 많은 이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진행할 때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율적인 그 시행도 사항 말고
그 관련된 규정 개정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규정 개정 아니라도 상반기 중에라도 뭔가 좀 나와야 돼. 금감원은 의료자문 남용을 막기 위해 자문 요청의 타당성을 따지는 규정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지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먼저 금감원이 고령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금감원이 올해 업무 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 나이를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돼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보험료 기준을 건강 나이로 바꾸면 체중이나 혈압, 혈당 등 건강관리 요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등에서 개발하는 건강나이 지표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한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보험 약관 전면 개편을 위해선 내부적으로 약관 수납위원회를 운영하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별 유지율 등 상품 공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송 기자, 금감원이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갈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보험 관련해서 전방위 검사 시사했다고요? 네, 금감원은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인데요.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주로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 기준 적용 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헌 금감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관행과 상품 판매,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모호한 약관 문제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 처리를 보류하는 대신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등과의 관련 소송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보험 상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선 빅데이터를 기반한 식별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조직에서 맡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길 때 보통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죠. 업무를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고 또 내용도 보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서의 주요 내용이 삭제된 겁니다. 이광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공정위 하도급 사건 담당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만도의 불공정 행위 조사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또 다른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계서에는 증거서류 번호와 안건 상정 결제를 올렸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이 서류를 받았다는 인수자의 서명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인수인계서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건이라는 제목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조사를 진행하던 전임자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심사보고서 작성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실까지 다 씁니다. 그래 구체적 인수인계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이 와가지고 인수인계 씁니다. 뭐 사인해 주셔서 하더라고요. 이전 사무관은 공정위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담당자가 바뀌고 만도는 이듬해인 2017년 3억 원 규모의 갑질 행위로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전 사무관은 내용이 초본대로 유지되고 조사가 진행됐더라면 더 큰 규모의 불공정 행위가 입증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요한 내용이 삭제된 게 아니라면서 당시 책임자가 전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뀐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책임자는 이미 공정위에서 퇴직한 상태로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이 내용을 단독 취재한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예. 보통 인수인계서를 보강하면 했지 축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인수인계서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도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요. 네, 당시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나요? 네, 공정위 관계자들 몇몇이 이제 취재에 좀 응했는데 이들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서라는 게 세세한 정보나 자료를 넘겨주기 위한 목적의 서류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설령 앞선 인수인계서에 적혀있던 내용이 다소 필요 없는 부수적인 내용이었을지언정 그렇다면 후임자가 그냥 그 내용을 무시해버리면 그만인데 애써 제목만 남기고 내용을 삭제한 이유가 섣불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수인계서 건 하나만으로 사건 자체가 축소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인수인계서를 삭제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축소에 대한 의혹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 삼을 만한 서류도 있긴 하지만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만도 사건을 둘러싸고 좀 이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주장을 좀 모아봤는데 우선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사무관,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전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만도의 갑질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수집했던 증거들이 나중에 상당수 빠졌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포렌식을 팀을 데리고 직권조사 나갔었어요. 이게 합의서 같은 게 나와요. 원가 절감 1년에 80억 이런 식으로 한 1년 정도에 이제 신기로 나더라고요. 나는데 법 위반 금액이 3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공정위 측은 사건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했고 이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 조사에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세부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단가 금액으로 나온 경우가 좀 많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만도 측에도 당시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들은 공정위의 당시 2017년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압박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사건이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피해자가 있을 텐데 피해 보상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만도에서 하청 공급을 하던 업체 사장인데 지난 2009년 만도를 처음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벌써 10년째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쯤부터 공장은 이미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현재는 법인마저 아예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그냥 만도 델리바를 위해서 꾸준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앞쪽으로 깎아내리는 그 CR에 대해서 감당을 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하는 거는 10년째 매달려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조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봐요. 네, 만도 갑질과 관련해서 방금 보셨던 업체 사장은 지난해 공정위에 다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 최근 조사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이 총 4번째 조사 그리고 4번째 신고가 된 셈입니다. 업체 사장은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감사실에 따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현재 2건 모두 현재 사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에 요구한 배당 확대가 과하다며 현대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오전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현대차 주총에서 현대차 쪽 손 들어주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주총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배당과 사내 사회이사 선임, 또 감사위원 선임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엇은 앞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에게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으로 각각 26,399원, 또 21,976원을 요구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 같은 요구가 과하다면서 현대모비스의 4,000원, 또 현대차의 3,000원 배당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밖에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정몽구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찬성했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회의에서는 기아차와 효성 정기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기아차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는 찬성했지만 사회이사 재선임 안건에는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성의 경우 사회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 모두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후보들이 분식회계 발생 당시에 사회이사로서 감시 의무에는 소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밝힌 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23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처음으로 미리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 책임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인데요. 이 같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 공시는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도 사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카드사들과 현대차와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지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는 삼성카드, 롯데카드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지난 8일 제시한 조정안인 1.89%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카드업계는 현대차, 기아차 수수료율을 기존 1.8% 초중반대에서 1.9% 후반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 지위에 있는 현대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과적으로 현대차 뜻대로 최종 수수료율이 타결됐습니다. 네, 현대차 외에 다른 가맹점들과의 협상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카드사들은 유통, 통신, 항공업계 등 다른 대형 가맹점들과도 1월 말부터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카드사는 앞서 유통, 통신, 항공업계에 가맹점 수수료율 0.2%포인트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들 대형 가맹점들은 현대차와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현대차의 뜻대로 카드 수수료가 정해져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검찰이 어디를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사관들은 내부 보고서와 회계 업무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고의 분식회계 혐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며칠간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회계감사, 평가 등에 관여한 삼성, 안진, 삼일, 한영 등 4개의 회계법인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때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번에 추가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면허를 반납한 서울 거주 노인으로 교통카드 500장은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 나이 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장은 추첨을 통해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남 서부,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에 경상도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이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도는 최고 5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모레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내륙과 경북은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내일은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레는 다시 평년 기온 아래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경기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다가 오후부터 차차 해소되겠고요.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낮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는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도는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한낮에는 전주 11도, 대구와 제주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올라 완연한 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